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술원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원수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화학술원 교수 포럼을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행정학과에 계시는 송희진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그 대교협의 세계 총장 포럼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지난번 9월달에 저희 학술원 교수 포럼에 오셨던 선생님들 다 계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네트워크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행정학 또는 정책 현상에서 다시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보는 그런 어떤 일종의 시리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저희 교수 포럼을 맡아주실 송희준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희준 선생님께서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에서 문학사를 취득하셨고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의 공공정책학과에서 정책학 PhD를 취득하셨고요. 그리고 1988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계속 교수로 역임해 오고 계십니다. 그간에 기획처장이라든가 또 사회대 학장을 또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회, 그러니까 정책분석평가학회라든가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그 정부 정책의 형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평가에 이르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그 기여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전자정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역임하셨고 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역임하셨고요. 정보통신진흥기금 평가 자문단장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연구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그 Building E-Governance Through Reform이라고 하는 책을 포함해서 많은 그 저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공공난제 해결을 위한 행정학 지식의 활용 연구, 전자정부 정책 성과 구조와 영향 요인 분석을 포함한 60여 편에 걸친 그 논문을 저술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행정학과의 송희준 선생님께서는 네트워크 에브리웨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책 네트워크와 공공 거버넌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을 네트워크의 세계로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송희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간은 저희가 보통 1시간. 1시간. 네, 발표하시고요. 네. 30분 정도 Q&A 하겠습니다. 약간 타이트하지만 뭐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화학술원에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는 그 진덕규 그 선생님 아직 오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이 대학에 이제 오게 될 때 당시에 이제 법정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정대학 학장님으로 계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 또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신 우리 그 한용우 교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런 은사님들이나 아주 대선배 박경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제가 그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로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재직 중에 계시는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네트워크인데요. 특히 이제 전공하는 분야가 행정과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그 퍼블릭 섹터에 있어서 이게 네트워크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이렇고요. 앉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금년도 노벨상이 이제 5개 분야에 걸쳐서 지난 그 10월, 1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죠. 맨 마지막에 경제학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경제학 수상자로서는 최초로 여성이 이번에 이제 경제학상 수상했어요. 엘리노 오스트롬이라고 지금 인디아나 대학의 그 정치학과 그리고 이제 정책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Governing the Commons라는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상을 받으셨는데 최초로 여성이 이제 노벨상을 받다 보니까 같이 받은 분이 죽어버렸어요. 유명 올리버 윌리엄슨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이분이 바로 제가 유학 가기 전해까지 저 펜실바니아 대학에 있다가 제가 갔을 때는 예일 대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강의는 못 들었고 그분이 하던 강의 내용을 다른 분이 맡아가지고 이 조직이론 강의라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올리버 윌리엄슨은 또 다시 옮겨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미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명예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제 같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 소개된 거는 그 오스트롬 이야기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공유지 비극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지 자유의 비극입니다. 공유지를 자유롭게 쓰도록 놔두면 결국 이제 비극적인 상황으로 간다는 건데 그거하고 이제 올리버 윌리엄슨의 그 시장과 계층제라는 그 저술 두 가지가 이제 공동으로 수상하게 됐는데 경제학적 관점보다는 사실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 대해서 상을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어떤 실패 상황 그리고 이제 계층제의 어떤 실패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네트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는 경제학상이라기보다는 경제학 실패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을 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오스트롬과 같으면 공유지 자유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자율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을 거버닝 더 커먼스에서 주장을 했지만은 올리버 윌리엄스는 그런 실패 상황을 시장과 계층제의 중간 형태인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소위 이제 혼합형이죠, 하이브리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가 이제 그 네트워크 에브리웨어 정책 네트워크와 공공 거버넌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 조지 프레데릭슨이라는 그 캔자스 대학 교수가 미국 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쓴 논문 중에 하나가 What Happened to Public Administration Governance Everywhere라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What Happened to Police Network 네트워크 에브리웨어 그렇게 하려다 너무 이제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네트워크 에브리웨어 한 다음에 정책 네트워크와 공공 거버넌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우리 저 원수기현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연세대 이제 김명학 교수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때 제가 꼭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외부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만 내용은 좀 봤어요. 그분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죠. 행정학에서는 그냥 네트워크 그대로 쓰는데 사회학 쪽에서는 연결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망, 그물망, 협력망, 뭐 인맥, 학연, 재벌, 정책 네트워크, PPP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학자는 바빌로니안 버라이어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바빌론에서 여러 그 지역들끼리 어떤 그 굉장히 경쟁하는 그런 그 분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거버넌스라는 용어하고 긴밀한 연결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네트워크 개념이 뭔지, 다음에 거버넌스 개념이 뭔지 아주 혼동이 많이 되는 건데 그런 만큼 그 두 단어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고 해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단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는 말도 쓰고 거버넌스 네트워크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거버넌스 네트워크 의미가 조금씩 다르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바빌로니안 버라이어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학문적인 경향성에서 어떤 사회과학 심지어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까지도 이 네트워크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정치학에서는 소위 이제 행위자죠 또는 이해 당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또 이들 사이에 어떻게 뭘 주고받느냐 상호작용 관계
이런 거를 권력이라든지 이익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제 정치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론들이 이제 바로 엘리티즘. 엘리티즘과 같으면은 집에 피지배로 나오고 피지배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 모든 의사결정 그리고 자원 배분을 이제 맡아서 한다는 그런 컨셉이니까 이거는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독점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시즘 같으면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두 계급이 서로 이제 치열한 그 갈등 관계를 가지니까 복점 체제죠. 듀오폴리. 그다음에 이제 국가론이나 조합론과 같으면은 셋 정도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관계니까 과점 상태입니다. 올리고폴리. 그리고 이제 다원론. 이건 굉장히 다양한 이 집단들이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경쟁 시장 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이론에서 나오는 많은 이론들이 권력 행사라든지 자원 배분이라든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시장 경제 그러니까 시장의 형태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그 흡사한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것든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신조합론, 신다원론, 하위정보론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결국은 정책 네트워크 개념으로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행위자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다섯 전으로 엉성하게 얽혀 있는 그런 구조다 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고요. 사회학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관계를 연결망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가족관계, 커뮤니티, 뭐 재벌 구조, 뭐 정치 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디치 가문들 그러니까 그 플로렌스에서 활동했던 르네상스의 주역이죠. 그런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저 인맥 관계를 본다든지 또는 파리 꼬미온과 같은 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저 연결망을 본다든지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김용학 교수가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도 나오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so what이라는 거죠. 저희 행정학이나 정치학 같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림은 멋있고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하면 상당히 문제점에 봉착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그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모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 연결망을 그래프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조직학에서는 이제 과거에 뭐 저런 그 조직 내의 문제로부터 조직 간의 문제로 특히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조직 간에 이제 그 뭡니까 자원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보다 중요해지니까 조직 내의 관리 문제보다는 조직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됐죠. 조직과 조직 사이의 관계를 본다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를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학도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경제 경영학은 아까 말씀드린 올리버 윌리엄슨 같은 학자의 그 시장과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네트워크를 연구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뭐 정보통신은 뭐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다 네트워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생물학 우리 자연대 최지정 교수 같은 바로 이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최지정 교수. 이걸로 되지 않나? 저 앉으세요. 그래서 내 강의를 듣고 여기 있을 필요 없이 잘 되면 내가 그냥 할게요. 미생물학 생태 이런 쪽에서는 그 신경계라든지 또는 생태계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이제 네트워크로서 설명하는 그런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또는 사회과학이나 할 것 없이 그 현상들을 행위자들 사이에 또는 그 그래프 이론에서 노드라고 그러죠. 노드와 노드 사이의 링크 관계로서 이제 설명하는 어떤 네트워크 이론이 굉장히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다음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이제 행정학과 정책학 쪽으로 가게 되면요. 행정학은 그 전통적으로 그 막스 웨버의 관료제 이론,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의 직업 공무원제, 정치행정 이원론 펴면서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미국 그 대통령을 지낸 우드로 윌슨,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는 책으로 이제 그때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죠. 이분이 정치로부터 행정을 독립시켜서 전문적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을 제시를 하셨죠. 그리고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엘리트 집단의 어떤 중앙 기획 이런 게 전통적인 행정학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자가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컨셉이 행정학의 그 가장 초기 단계의 이론인데, 이게 이제 1970년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해서 바뀌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메가 트렌드 같은 부분, 다음에 불확실성이 지배하게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델리킷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정학에서는 위키드 프로블럼, 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과거에 이렇게 혼자 합리적으로 결정이 집행하면 그걸로 끝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고요.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정부가 없습니다. 정부 자체가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 돈도 없죠. 그다음에 정부가 민간 부분에 비해서 특별하게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없죠. 다음에 이제 과거와 같이 그 어떤 그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기도 어려워졌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모든 공공 문제가 굉장히 난제화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 부분하고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소위 PPP와 같은 것들이죠. 다음. 그래서 80년대 개혁의 핵심들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1980년대는 제1차 물결이라고 그러는데요. 영국의 태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니즘은 정부 부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전부 넘기자는 주의였습니다. 1980년대는. 그러나 이제 금방 그거는 또 그 반격을 받게 돼가지고 90년대 그 이제 일종의 블레어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블레어나 클린턴 정부에 와서는 정부의 기능을 시장으로 넘기는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정부가 시장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지만 제3의 부분인 시민사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소위 이제 파트너십이고, 그런 게 이제 거버넌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이론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행정의 방식이라는 게 탑다운이고 명확한 정의가 가능하고 시스템에 대한 통제자입니다. 컨트롤러고, 다음에 선도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컨셉인데, 1990년대 이후에는 네트워크 모형을 바뀌면서 수평적이고 바텀업 상향식이고, 그 다음에 문제, 목표, 해결 이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제자가 아니라 중재자 역할밖에 못한다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 이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그 정책 네트워크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많은 바빌론적인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과연 정책 네트워크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충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에서 유추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의 정책 영역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자원을 교환을 하고요. 따라서 그런 그 자원을 교환하는 비계층적이고 수평적인 어떤 연결 시스템이다. 이게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저 영어적인 표현은 tightly knit라고 그러죠. 아주 긴밀하게 수 놓듯이 짜여 있는 것은 아니고, 뭐 loosely coupled,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러나 그거는 뭐 매우 유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정책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책 네트워크하고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거버넌스라는 단어죠. 거버넌스는 거버먼트의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협치 또는 공치, 이렇게 일본에서는 번역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공 행위자나 민간 행위자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수평적인 조정 형태를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하이어라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직적인 계층적인 하이어라키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헤테라키라는 말을 씁니다. 헤테라키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따라서 계층제나 시장을 대신하는 어떤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시한 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은 그렇다면 국가, 시민, 사회 그리고 시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냐. 그러니까 국가와 시장과 그다음에 시민 사회나 공동체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연구이냐. 아니면은 퍼블릭 섹터를 위한 새로운 어떤 조직이냐. 퍼블릭 섹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 통치 양식이 바로 그 네트워크냐. 아니면은 그것들을 혼합한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겠죠. 과연 네트워크 뭐냐? 폴리시 네트워크가 뭐냐? 했을 때는 정부와 시장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정부와 시장 이런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전부 혼합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는, 아까 그 저 자연과학 쪽에 그 복잡계 이론 좀 그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그 출현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머전트 프로퍼티라고 그러는데요. 그 발현적, 출현적 또는 생성적 그런 특성들을 보이는 것이냐, 이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가 과거 것의 연장이냐, 아니면 과거 것으로부터 조금 달라진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들이 정책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책 네트워크 구조가 국가별로 다르냐, 아니면 같으냐. 그러니까 영국의 정책 네트워크와 한국의 정책 네트워크가 같으냐 다르냐. 아니면 정책 내에서도 무슨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 네트워크가 과연 다르냐 아니면 같으냐 하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영역입니다. 정책 부문별로 서로 다르냐 같으냐, 국가별로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그 논쟁이고요. 다음에 그러면은 그런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사회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계량 분석 방법입니다.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프 형태로 구조의 어떤 공간적인 표현.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뭐 센츄럴리티나 덴시티 이런 것들, 구조적 그 등위성, 구조적으로 두 행위자가 영향력이 비슷하냐, 그러니까 거물이 두 개 있느냐, 아니면 한쪽은 거물이 같아 한쪽은 정석적인 입장이냐, 뭐 그런 것 등등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그런 그 네트워크의 구조를 표현해주는 그런 특성들이죠. UCI 네트와 같은 계량 기법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적당한 데이터가 있으면 구조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구조 자체로는 인과관계를 설명을 못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아까 문제 제기한 대로 so what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과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회귀 분석이라든지 구조 방정식과 같은 형태로 함으로 해서 계량 분석이 완벽한 형태로 그 정책 네트워크 그 구조가 정책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는 이 UCI 네트라든지 이 수준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이 다음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적인 어프로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내용 분석을 한다든지 디스코스 담론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질적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국가 간 차이라든지 정책 부문 간 차이를 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 사례를 특정 시점에서 어떤 정책 네트워크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단일 정책 사례도 역사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그걸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전두환 정부 때는 어땠고 뭐 저 김대중 정부 때는 어땠고 이명박 정부는 어떻겠다,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방법, 우리 이제 한영 교수님이 하시는 아마 역사적인 접근 방법 대부분 그런 시대적인 그 흐름을 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수 사례를 비교하는 거, 같은 시대에 여러 사례들을 비교함으로 해서 정책 네트워크 어떤 특성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뭐 시계열적으로 보는 그 영역과 시계열을 묶어서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 정책 사례들을 비교를 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오는가 하는 것을 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죠. 뭐 주로 이제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항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죠.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국 사례에 대한 그 어떤 연구 경향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 2007년에 슈나이더라는 학자가 그동안에 연구된 그 정책 네트워크 연구에 대략 한
1160개 정도 된다고 하면서 그걸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한 거를 제가 이제 통계로 잡아서 봤는데 계량 그 비교론적 질적 연구가 제일 많습니다. 한 50%고 계량 분석 한 4분의 1, 이론 연구 4분의 1. 뒤에 이제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한 분야가 거버넌스 일반 정책, 시민사회와 NGO, 유럽화, 지역도시 농촌 분야.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의 전 세계적인 변화 모습을 주로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정책 부문별로는 환경정책이나 보건복지, 여성정책, 농업식량정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국내 연구는 뭐 선행 연구의 경향 분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터처 리뷰 페이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요. 다음에 이제 흥미롭게도 데이터를 이용한 단순한 네트워크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준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의원들 그 당선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있고요. 사회학에서 이제 각종 연결망 그림들이 많이 있고 행정학에서도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은 제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량 분석은 앞에도 몇 차례 강조했다시피 네트워크의 구조가 정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질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국가 간 비교나 정책 부문 간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보시면 그 슈나이더가 분류한 겁니다. 대략 그 시민사회, 비정부적 NGO 이런 연구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화, 유럽이 이제 통합이 되니까 통합이 됨에 따라서 EU와 개별 국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들이 이제 다층적인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다층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160 이게 제일 많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로 이제 정책 영역별로 이런 식으로 되고요. 방법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비교론적 질적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들을 비교하는 거죠. 정책 사례들, 환경 정책하고 노동 정책을 비교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국가 간에 비교하고요. 영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다르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비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밖에 이제 계량 분석이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의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조선일보에서 한 거죠. 보면은 하나 이게 뭐죠? 386 운동권 우상호가 아주 중심에 있네. 지금 됐나? 떨어졌죠 이번에는. 떨어진 것 같아요. 이인영 이 사람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다음 63세대가 제일 고참격에 해당되는데요. 김덕용 의원 아주 가장 인적 네트워크 중심에 있었지만 이 사람도 떨어졌죠. 대부분 떨어졌어요. 긴급조치 세대 이제 거기에 중심에 이해찬, 이해찬, 김근태, 원혜영 의원은 지금 돼 있죠. 유인태 이런 분들 긴급조치 중심입니다. 그다음 여성계 한명숙, 이미경 의원은 지금 돼 있고요. 한명숙은 은퇴했고 박찬수 지난번에 수원에 보궐선거에 났다 떨어진 2번 떨어졌죠. 그다음에 여기는 학자 집단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재환 수석, 그다음에 박세일 교수님 서울대 교수, 그리고 관료 집단 뭐 홍재영, 강봉 이분들은 다 국회의원 하고 있죠. 박희태 이번에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가서 들어갔다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그 16대는 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17대 처음으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번 18대도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7대 국회의 정책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그림이 멋있습니다. 18대는 우선 야당 붕괴, 그다음에 여동도 이런 구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돼가지고 영 재미없게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가 굉장히 거의 뭐 붕괴가 됐죠. 여당의 경우도 초선들이 굉장히 많음으로 해서 그냥 그 콩나물 가루집이라고 합니까? 콩가루집 그런 형태가 되니까 네트워크로서는 좀 모양새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제가 보여드리지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의 정책 조정, 이건 이제 행정학 쪽에서 하는 건데요. 중앙부처들끼리 자원 배분이나 업무의 협조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이창길 교수가 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림을 보여준 게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현 정부가 아니라 정부 조직 개편이 되기 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인데 보시면 중심에 기획처가 있습니다. 그 기획예산처죠. 지금은 이제 재정경제부로 합쳐졌는데
역시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아주 딱 중심에 가 있습니다. 중심에. 그다음에 행자부, 지금 이제 행안부로 되어 있죠. 행자부, 재경부, 산자부 이런 데가 중요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정부의 부처 간의 업무는 모든 게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 관계 돈이 들어가는 데는 항상 기획처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UCI, 넷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계량 분석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런 그림이 나오리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책 네트워크 이론으로서 중요하려면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구조가 특정 정책에서 어떤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그래서요, 저희가 발전시키는 이론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지난 여름 방학 때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X축하고 Y축 두 개의 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그동안의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많은 분야에서 연구된 네트워크 이론 모형들을 그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틀을 제가 이번에 이제 찾아냈습니다. 내년 봄에 이제 학회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그 Y축에 해당되는 게 X축에 해당되는 게 참여 행위자나 이제 행위자 집단의 개방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정 정책과 관련된 정책이랑 다 이제 이해관계인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법을 얼마만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폐쇄적인 거는 굉장히 소수가 자기들끼리끼리 굉장히 응징력을 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고, 그 반대로 다양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토론하고 자기 입장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형태는 이제 폐쇄형이 되겠고, 개방적인 형태, 다수행위자, 다수의 소규모의 이익이 지배적으로 또 그리고 상호작용하고, 또 그런 형태는 유동적이고, 따라서 이제 합의 도출이 또 쉽지도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둘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 개발된 정책 이론들을 통해서 보면은 영국은 주로 정책 공동체란 말을 쓰는데요. policy community. 그다음 미국은 이제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자원도 교환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형태가 미국의 정책 결정 그리고 영국의 정책 결정의 가운데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진덕규 원장님이 이제 좀 하셨습니다만은 파워 엘리트라는 책을 아주 굉장히 잘 그 번역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는 그 책인데, 그런 데서 나오는 여러 군산 복합체 그런 컨셉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일부 집단에 의해서 정책 문제가 이제 그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여기 비해서 이제 개방형은 소위 이슈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쟁점별로 굉장히 느슨하고 유동적으로 통합된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쟁점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어서 떠들다가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하면 또 와글와글 그리 몰려가지고 떠드는 그런 형태가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대부분 그런 형태죠. 그렇게 이제 한 축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 행위자의 참여 폭이 넓은가 좁은가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을 그래서 이제 그럼 다시 그래서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는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책 공동체는 폐쇄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결속력이 있고 응집적이고 동질적이라는 그런 형태의 정책 네트워크고요. 반대쪽은 좀 더 개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논쟁을 하는 이슈 네트워크 영역입니다. 다음. 뭐 조단이라는 학자는 다른 관점에서 철의 삼각, 이슈 네트워크 그리고 조합론. 조합론은 아까 말씀드린 정책 공동체하고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의 삼각은 미국 모형이고요. 조합론은 영국이나 노르딕 국가들, 그러니까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삼국 이런 국가들, 그리고 남미 이런 게 조합론 쪽이 좀 더 가깝죠.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조합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철의 삼각과 조합론은 상당히 그 폐쇄적인 그런 특성을 띠고 있고요. 정책 네트워크가. 그다음에 이슈 네트워크는 상당히 개방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보면은 안정적, 불안정적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폐쇄적, 개방적. 다음 두 번째 Y축입니다.
Y축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는 그런 모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익과 별개로 정부와 시장에 대한, 그게 실패를 했으니까, 정부가 실패하고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른 형태, 예를 들면 이제 공동체라든지 뭐 그런 형태를 보는 그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국가든 사회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든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형태, 그게 이제 이익중재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3의 조직 형태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공 거버넌스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르젤이나 이제 크리스와 같은 학자들이 이제 그걸 비슷하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익중재형은 특정 정책 쟁점과 관련된 이익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 사회 행위자, 그러니까 이익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이익을 논아먹는 그런 형태가 이익중재형 정책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다음에 공공 거버넌스는 뭐냐면 올드 거버넌스가 이제 계층제와 시장인데, 계층제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평적인 조정이라는 특수 형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해태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로서의 이론 모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원론이나 조합론이나 철의 삼각이나 이슈 네트워크는 다 이익중재형에 속하는 거고요. 공공 거버넌스 형태는 소위 이제 좀 개념적으로 어렵습니다만은 뭐 셀프 거버넌스, 셀프 오가니제이션, 자율 조직화되어 있는 공동체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이 유형에 속하게 되는데요. 뭐 독일의 이제 그 철학자 루만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오토 포이에시스, 셀프 레퍼런셜리티 뭐 이런 컨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머전스 뭐 그런 컨셉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독일의 학자들이 이런 쪽에 거버넌스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뭐 이런 학자들이죠. 그리고 유명한 그 연구소가 막스 플랑크 그 연구소 있잖아요. 그 학파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그 엘리노 오스트롬 같으면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익 중재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이익 집단이 많이 발달돼 있는 나라에서 이익 집단, 다음에 정부 관료, 의회, 국회의원들 또는 전문가 집단,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냐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요. 거버넌스는 그게 아니고 이런 대안으로서 제3의 특수 조직으로서 이게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뭐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에 해당되는 게 네트워크 모형이라는 거죠. 직접적인 대면적인 관계, 뭐 자원교환 뭐 이런 컨셉이고요. 이런 부분은 사회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소위 사회자본으로서 신뢰를 연구하고 하는 게 다 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심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모형이 바로 이겁니다. 이론화 작업에 이제 정점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작년부터 읽기 시작했고 특히 금년 여름에 많이 읽어서 네트워크 관련된 논문을 좀 외람됩니다. 한 200여 편을 정독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정독을 해서 대부분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네트워크가 폐쇄적인 형태로 참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는 그런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개방적인 형태로 하는 형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익 중재 형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익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계층제와 시장이라는 그러니까 계층제는 전통적으로 국가 이런 쪽이죠. 국가나 경쟁 시장의 대안으로서,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했으니까 대안으로서의 어떤 공동체적인 커뮤니티의 어떤 수평적인 조정이라는 그 특수한 조직 형태로 나눴을 때는 2x2 매트릭스에서 이제 4개의 유형이 나오죠. 그랬을 경우에 폐쇄적이면서 사회 내의 이익을 그 나눠 먹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의사결정 또는 정책 결정 메커니즘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정책 공동체, 영국이고 미국이 철의 삼각이라고 그랬죠. 로이나 그 경제학자인 프리드만이 있죠. 프리드만 그 시카고 경제학파의
그 태도죠. 리플리 프랭클린 학자들이 이런 그 모형을 제시하는데 이 모형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요. 약간 다릅니다만 거기에 이제 전문가 집단 등등을 포함시키는 게 옹호회라면 하위 체제입니다. 약간 이것보다는 개방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공공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좀 더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네트워크는 이슈 네트워크는 이런 쪽입니다. 개방 쪽으로 가고요. 그러나 여전히 사회 내 그 이익을 나누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그 막스 프랑크 학파나 이제 쿠이멘 같은 독일 학자 그리고 오스트롬 같은 학자는 공공 거버넌스에 가깝고 이 공공 거버넌스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의 어떤 특수 형태. 로 여기에 이제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예로서 행정학 쪽에서는 민간 파트너십 같은 영역이 그림으로 보면 이 정도의 좌표에 위치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이제 소위 사회 운동 영역입니다. 소셜 무브먼트 영역. 여기는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소개됩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촛불 집회와 같은 거는 거기에 속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개방적이면서도 정부도 불신하고 다음에 재벌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제3의 대안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나선 거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 주로 이제 인터넷이 매개가 돼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영역들이 바로 이 영역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개방적이면서도 어떤 이익의 중재가 아니라 이익의 조정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메커니즘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형이 이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회학자인 웰말이나 카스텔스와 같은 학자들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좀 더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나름대로는 그 고민한 결과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좀 파워풀하게 그 동안의 그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모형들을 분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정책 네트워크는 거대한 이론이냐 아니면 분석적인 도구에 불과하냐 아니면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또는 정책과 정책 사이 또는 뭐 기관과 기관 사이는 거미집처럼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하는 단순한 어떤 수사 내지는 은유에 불과하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사회 연결망 이론에서는 맨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회학자들은 자기들은 이론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학적 연결망 이론은 이 티오리는 아니고 분석 도구나 메타포에 가깝다. 그러나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따지기 때문에 뒤에 소개가 됩니다만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따지기 때문에 이론에 가깝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쟁점은 거버닝 위다웃 거버먼트가 가능하냐. 지금 국가 실패, 정부 실패, 계층제 실패를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다면은 거버넌스 위다웃 거버먼트가 가능하냐. 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거지 않습니까? 저 단일 중심점, 단일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폴리센츄리즘, 플루리포미스티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중심성, 다 형태성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정부가 실패해서 모든 정부 기능을 민간으로 넘겨버리면은 또는 네트워크로 넘겨버리면은 국가는 그야말로 빈집이 되지 않느냐, 할로아웃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겁니다. 그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준별로, 유형별로, 부문별로 네트워크가 과연 다르냐 이런 걸 비교 연구를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정책 네트워크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게 정책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결과지향적인 인간 모형 도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행위자,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자체의 구조, 그리고 제가 추가한 거는 이게 이제 정책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사례를 제가 논문을 뭐 한 서너 편 썼습니다. 오늘 2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사례입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하고 같이 쓴 논문인데요.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뭐 정책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건 잘 아시고 특히 정보통신 부분은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 혁명에 따라서 이제 이동통신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네트워크가 어떻게 정책 결과를 바꾸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 AT&T 분할,
미국의 전화회사잖아요. 독점 회사인데 이제 그걸 경쟁 체제로 바꾸고요. 또 시장을 개방함으로 해서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에 따라서 우리나라나 대만에 대한 그 시장 개방 압력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동통신사를 민영화하는데요. 그때 이제 논란이 많았죠. 황금알을 낳는 거의 사업권 특혜설, 뭐 소위 이제 선경, 그때 당시는 선경이죠. 지금 SK지만 선경에 대해서 92년이면은 노태우 정부인데 노태우 대통령의 사돈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들과 그 딸이 서로 결혼한 그런 관계가 되는데 정권 말기에 아주 급박스럽게 그냥 그렇게 해주니까 아주 논란이 많이 벌어졌고 그때 민자당이었던가요? 아무튼 여당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 후보가 이미 선정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여러 가지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백지화 시켜버립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백지화 시켰다가 2004년에 가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결국 그 선경으로 가게 됩니다. SK로 이렇게 가게 됐던 게 제1기의 제2 이동통신 사업이고요. 제2기는 이제 중간에 잠깐 있었던 PCS 사업이 있고 제3기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IMT 2000 사업입니다. 이렇게 세 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기에 걸쳐서 3기에 걸쳐서 정책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용해서 정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시피 행위자 수나 유형, 네트워크 구조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모델링입니다. 뭐 수가 많은가 적은가, 유형이 어떤 정부 부문의 참여자는 어떤 유형이 있고 비정부 부문은 누가 있는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조에서 그 네트워크에서 누가 중심 역할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들 사이에 참여자들 사이에 얼마나 협력적이고 갈등적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독점을 하느냐 경쟁을 하느냐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정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기술 표준 이게 이제 특히 정보통신 중요하죠.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TDMA냐 CDMA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참여자들을 보면은 1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2기가 있고 3기가 있는데 1기는 이제 제2이동통신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2기는 PCS고 3기는 이제 IMT 2000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부 부문으로 정보통신부, 청와대, 여당, 야당, 상공부 뭐 이런 등등 위원회 그리고 비정부 부문, 민간 부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제1기 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여기가 입김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권력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같은 정부 부문이지만 이 부문들 그러니까 국회 과기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그다음에 기술표준협의회, 심의회, 조정회의 이런 영역들이 뒤쪽에 하면 좀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도 참여자들이 권력기관은 이제 초창기 때 굉장히 혼났기 때문에 점점 뒤로 빠지면서 좀 더 협의적인 그러니까 약간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비정부 부문도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때보다는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어떻게 됐고 행위자 수가 어떻고 행위자 유형이 정부 부분이냐 비정부 부분이냐 어떤 쪽이 더 많은가 하는 걸 쭉 비교를 해봤고 그다음에 구조가 집중적이냐 분산적이냐 그러니까 행위자의 저 권력기관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들 사이의 관계는 갈등적인 협력적이냐 이런 것을 다 비교를 해서 이제 질적인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정책 결과에 이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제 제가 쓴 논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네트워크 구조가 집중적이냐 분산적이냐 다시 말해서 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핵심 의사결정 체계가 네트워크 안에서도 있었느냐 아니면은 분산되어 있느냐 반대로 상호작용이 협력적이었느냐 아니면 갈등 내지는 긴장 관계에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2x2 매트릭스를 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통신 사업은 네트워크 구조가 집중적이고 다음에 상호작용이 갈등적인 그런 관계, 긴장 관계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협력적이고 분산적인 형태로 바뀌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료는 이제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국가 정보화 사업입니다.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2007년까지를 분석을 해서 논문을 썼었는데요.
뭐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형태를 보면 폐쇄적인 정책 공동체 형태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공공 거버넌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좀 외람스럽습니다. 산 증인 비슷하게 계속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충 아는데요. 폐쇄적인 공동체 형태에서 개방적인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 체계가 점점 바뀌어 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86년 그러니까 87년 제1차 전산망 사업을 하기 전 해에 조사를 해놓은 것 보면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거의 국가 정보화의 수준이 4분의 1 내지 8분의 1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뭐 서베이에 따라서 1등도 하고 3등도 하고 5등도 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유형이 이런 식으로 변해오면서 정책 성과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상세하게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사회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이런 게 바뀌게 되면서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잘 드러나서 성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책 네트워크 유형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게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네트워크를 그런 식으로 형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그 국가 정보화 내지는 전자정보 수준을 갖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앞에 이제 그 이런 모형을 개발하는 거하고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죠. 우리나라는 이익 중재냐, 다시 말해서 일반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특수한 어떤 거버넌스 형식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둘로 이렇게 나뉘고요. 다음에 이제 그 공동 정책 네트워크가 폐쇄적인 형태냐, 개방적인 형태냐라고 했을 때 이동통신 사업은 정책 공동체 모형에서 정책 네트워크 형태로 바뀌게 되면 여전히 이익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익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익 중재 쪽이긴 하지만은 정책 공동체라는 폐쇄적인 형태에서 개방적인 방향으로 분명히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정보와 국가정보화 사업은 정책 공동체로부터 출발하지만 폐쇄적인 형태로부터 출발하지만은 그림을 좀 잘못 그리니까 그림이 약간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 그림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촛불 집회 작년에 일었던 촛불 집회나 이런 거는 아마 전형적으로 이 유형, 다시 말해서 이건 이거버넌스보다는 이제 사회운동 모형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사회운동 모형의 대표적인 게 이거버넌스인데 그런 형태가 이 영역에 속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주마간사식으로 딱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40분 정도인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제가 그렇게 설명드려야죠. 이해를 잘 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정책 또 네트워크 형태로 이제 분명히 행위자들 사이에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의 그런 구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무슨 독일이라든지 이런 그 선진국의 네트워크 형태는 조금씩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치 제도라든지 또는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그 국민들의 의식이라는 이런 게 따라 다를 수는 있고, 그런 만큼 이제 정책의 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용학 교수님도 오시고 진덕규 원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제가 드린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진행하는 저로서는 뭐 너무 감사하고요. 네트워크 전반에 관한 그리고 정책 저희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정책 영역에서 의 분석까지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선생님들 질문해 주시죠. 제가 시작할까요?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는 네트워크 유형 분류가 네트워크 유형,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의
이제 유형은 명료하게 분류해 주는데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는 아날리티컬 툴로 보이지 이게 이론이 될 수야 있겠는가?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설명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가정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알아야 될 터인데 너무 구조, 네트워크 구조의 유형에 치우친 것이 미국 행정학, 경영학, 개량적 사회학의 문제점이 아닐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종시 문제로 굉장히 나라가 소란스러운데 그 4개 유형 중에서 지금 세종시 문제를 접근하는 청와대의 유형 또 여당의 유형 야당 연합의 유형은 각각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야라 저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 제가 우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네트워크의 구조를 그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정책의 흐름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모습만 그냥 그림을 그려줄 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많이 있고 특히 유형화하는 그런 문제는 이게 한정 없거든요. 뭐 따지다 보면 이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다른 점만 따지다 보면은 같은 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와든과 같은 그 학자는 뭐 12개인가로 네트워크를 분류를 하는데 벌써 정책 네트워크를 12개 정도로 분류를 하면 분류의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한 것처럼 2x2 해서 한 4개 정도로 하면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12개, 13개를 분류하면 분류의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점 저도 여전히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인과상을 찾는 게 중요한데 세종시의 경우는 저도 이제 그 분야는 지금 깊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단순히 세종시 문제는 세종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제 그러니까 12개입니까?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제 그리고 4대강 개발 사업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 전반에 대한 개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 정부의 그거를 이제 그 오버스로 하겠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건드리면서 나머지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는 다른 문제도 다 이 기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것과 관련된 네트워크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들을 거기에 거기에서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건설업자들의 이익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정기 미팅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집단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OECD 통계를 보면은 건설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음에 건설을 통해서 산출하는 그 GDP 기여도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건설업이 지금 과대 성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 틀림이 없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 기업들의 대부분은 건설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행정수도 그 할 때에도 거의 막말 수준으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건설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밀어붙인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현 정부는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럼 막말까지 할 필요도 없이 이제 출신이 바로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선생님께서 아마 세종시와 관련된 민감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글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잘 모르겠어서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가장 관심이 가는 정책의 대상들이니까 국민들이 될 것이고 정책을
그만큼 그 효과성이 이제 그 주요한 타겟팅 집단에 들어가서 맞추는가가 중요할 것이고 그 안에 그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이해단사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이게 효과성을 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그 정책의 주된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이런 내적 분석이 그런 효과성의 문제를 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가 잘 모르겠어서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다든지 정책을 과정으로 본다든지 하는 거는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또는 목표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학이나 정책학의 이제 그 초창기 이론, 고전 이론에서는 한 사람이 소위 그 오벨리스크와 같이 저 모놀리스라고 그러죠. 그 조직 자체가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정부 조직이 한 사람이 아주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한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컨셉으로부터 사실은 출발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정책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정책은 어차피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하는 거고,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또 집행되는 과정에서 굴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정책 네트워크가 정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하는 것도 해석 나름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또는 효과성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디파인하는 식으로 보는 거를 효율성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논의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걸 효율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는 관점의 차이이고, 요즘 오히려 후자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주의는 뭐 그게 본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한세림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행위자 그리고 정책 구조를 살펴보면은 네트워크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를 지금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사실 네트워크라는 게 제 느낌상으로는 조금 사적으로 혹은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숨겨진 행위잖아, 숨겨진 구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정책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그 알려지지 않은 그 행위자 구조에서 더 많은 정책 결정이 나지 않을까요? 정말 그것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그런 소위 이제 관계, 중국에서는 그 뭐 관시라고 그런다던데, 소위 이제 인맥 뭐 그런 거잖아요. 연과 맥인데,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네트워크 연구는 굉장히 원시적인 것이다,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그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학에서도 그리고 사회학에서도 정치학에서도 나옵니다. 아까 진덕규 선생님 파워엘리도 이제 번역을 아주 잘해 놓으셨는데, 번역하신 게 오히려 고전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아주 잘 해놓으셨는데, 그런 책을 보면 미국 사회는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다원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투명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뒤에서 소위 이제 배우 실력자들이 그냥 뭐 저 전화 몇 통화로 서로 끼리끼리 해가지고 결정해버린다는 그런 컨셉인 게 바로 그거고, 정책학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무의사 결정론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 히든 파워가 모든 걸 실질적으로 좌우하지 꼭 공개적으로 나와서 토론하고 뭐 그런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 거를 최대한 우리가 찾아내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이제 그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책 과정에 흡수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겠죠. 이 거버넌스에 지금 촛불 집회로 사례를 들었는데, 외국 사례 지금 여기 저자들에게 이론가들이 좀 있는데, 유형 4번에 대한 그 유형 자체가, 저희는 이제 촛불 집회로 딱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으시는 거가 실제로 외국에서 이 온라인 사회운동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로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사회운동은
유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카스텔스나 저 웰만이나 또는 그 밖에도 뭐 있어요. 학자는 아니지만 라인골드와 같은 사람들이죠. 소위 이제 벌떼 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웜 프로퍼티라고 그래서 이제 뭐 쟁점이 생기면 이제 와글와글 떠드는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그런 게 이 온라인상의 특성입니다. 온라인은 쉽게 이제 들어가고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사회운동도 그런 성격이 좀 가깝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쟁점을 자기가 관련돼 있는 이익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저 보편적인 이해관계, 그러니까 공익적인 그런 관점에서 뭐 낙태 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특성을 좀 띠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형태고요. 참여자를 제한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그 토론 내지는 이제 행동 그 체계라고 본다면은 좀 더 거버넌스에 가까운 형태고요. 이건 뭐 저는 이제 그쪽의 연구는 아직 뭐 별로 못했어요. 다만 느낌이 촛불 집회와 같은 게 거기에 속하지 않겠네. 그래서 내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는데 아마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 사회운동이나 오프라인 사회운동이 그런 특성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다 그런 사회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 네 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엔 총회의 아젠다 세팅이라는 게 영국하고 미국의 둘이 만나가지고 미니트가 없어. 레코드 없이 거기에서 얘기한 다음에 프랑스가 와. 영국하고 미국이 합의했으면 프랑스 오라 그래가지고 셋이 합의가 됐으면 중국하고 소련이 와가지고 해서 나머지 10나라 비상임이사국까지 해서 총회 아젠다가 세팅이 되거든요. 거기에 지나간 60여 년 동안의 관이 그런데 그거가 이런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의 법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사람도 없고 유엔 총회는 9월 둘째 번 목요일에 시작한다. 이걸 제7번에 시작했던 게 그대로 묻혀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발언의 제1차는 누가 하느냐? 멕시코가 합니다. 멕시코가 최초에 자기가 하겠다고 손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작하고 둘째 번에는 미국이 호스트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속에 어디에 과연 들어가는 거냐? 근데 하나의 유엔이라는 큰 조직을 움직여가는 그런 그것도 네트워크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다 하는. 의사결정 규칙과 같으면은 인터넷 거버넌스는 이 거버넌스하고 컨셉이 다른 거면 인터넷에 대한 정책, 인터넷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세계적인 의사결정 기구의 그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 바로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건데, 그런 데서 보면은 또 인터넷은 또 기술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좀 특수합니다. 이 컨센서스라는 게 소위 이제 러프 컨센서스라는 거를 써가지고 매번 안건이 있을 때마다 무슨 투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술 표준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누가 그걸 제안을 하면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통과돼서 그리 가는 그런 형태의 의사결정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오른쪽에는 속할 겁니다. 오른쪽에는 속한데 그게 또 그 기술과 관련된 표준이라는 것은 이해관계하고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나 이런 게 굉장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인터넷의 그 특성상 인류 사회의 어떤 그 소통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익과는 또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른쪽은 오른쪽인데 유형인지 유형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유엔의 의사결정 규칙이나 인터넷 거버넌스 의사결정 규칙 또는 유럽의 그 다층적인 어떤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한지, 근데 거기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정책 네트워크로 해야 될지 어떨지는 저도 좀 확신은 않습니다. 국제관계는 이거는 또 저로 이제 거기까지는 못하니까요. 예.
나라에 미국과 유럽 무슨 아시아적 유형은 있을 수 없는 거지. 아시아적 유형도 보는 미국 유형도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클러와 같은 쟁점 네트워크 해클러와 같은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는 그 철의 삼각과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미국의 많은 정책은 정책 네트워크 형태다. 미국도 이제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분명한 거는 유형 이래 과거에는 유형 이래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부분은 유형 이래 있지만은 그 두 사례에서 보다시피 밑으로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결정이 뭐 과거에 다 폐쇄적이었죠. 근데 저런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물론 시대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 전통하고 좀 관계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 행정 제도 이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 아시아 사회는 좀 달리 진행되어 왔잖아요. 좀 공동체적인 전통이 많고 그런 나라에서의 어떤 독자적인 유형 같은 거는 있을 수 없는 건지 그걸 내가 좀 글쎄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분명 유형일인데 또 우리 같이 정치 행정 시스템이 급변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별로 만약에 본다면 전두환 정권은 유형일임 대부분의 정책이 유형일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좀 더 이제 우아래쪽으로 가지 않느냐, 아래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지 않느냐. 아마 유형4는 찾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손을 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형4는 이제 사회운동 쪽이니까 좀 다르고요.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정부는 좀 유형3이나 유형2 쪽으로 간 것 같고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다시 유형1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입니다. 정부 없는 아니면 정부 대신 governance인데 저는 지금 그 교수님들 만나면 항상 그렇습니다. government without governance다. 다시 그렇게 가고 보이잖아요, 그렇게. government without governance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난 정부의 거버넌스 형태의 행정들을 많이 기사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굉장히 이념지향적인 사람들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물론 거버넌스 형태는 외형적으로 취하고 있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좀 이념적 성향이나 이런 게 변동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전의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다 좀 보면서 답답한 것이지 이게 정말 건전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둘 다 퀘스천 마크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행정에서 그 실행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세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이 주제형의 모습이나 지금의 거버넌스 형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그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시민단체로 이렇게 그 행위자나 대상자가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말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거버넌스가 많이 이렇게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회의가 좀 많이. 저도 그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지배 구조로서의 국가와 시장과 이제 시민사회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시민사회 컨셉도 약하고 시민사회가 건전하게 형성됐다고 시민사회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건 사회학자나 정치학분들이 계속 논란을 벌이시는 부분인데 아주 너무 취약하고 특히 우리나라 NGO의 경우는 정말 제대로 정착도 되기도 전에 변질돼 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취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 표 7에 제시해 주신 24? 그 분석에서 사용되는 공통 요소와 내용이 쭉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특히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어떠한 분석 틀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네트워크 상호작용에 방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특별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observation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계량적으로 UCI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저 방향과 같은 예를 들면 독립
일방적이면 전혀 관계없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선의 연결, 링크가 없는 형태로 되고, 일방향적이면 이제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가는 형태가 되고, 양방향이 되면 이제 화살표가 양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고, 그 화살표에 두께가 두꺼우면 굉장히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일어나는 거고, 그런 형태로 다 그래프화할 수 있죠. 계량 방법에서는. 질적인 방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을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걸 다 설명이 가능하죠. 계량적으로. 평가는 연구자의 그거에 달려 있는 거죠. 결국 예. 연구자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선생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요.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참 학문적 공통체가 참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송희 선생님이 대학 다니실 때 한영사 선생님 공부를 하셨는데 신영화 교수님한테 신영화 좀 인사는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한영사 선생님 오늘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선생님으로부터 또 일정 부분 배우셨을 거고요. 저는 또 선생님께 배웠고 여기 지금 오늘 네트워크. 네, 오늘 또 학부 학생들 중에는요, 선생님 포스터를 보고 온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또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또 듣고 배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네트워크, 견고한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확인하면서 오늘 그 언제나처럼 진지한 그리고 예리하고 전공만 찌르는 그런 질문 해주신 그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사실 이게 몇 번 바뀌었어요. 일정적으로도 선생님들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뭐 불편하다는 말씀 없이 이렇게 협조해 주신 그 좋은 내용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홍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